한허름한 옷차림의 노인이 서울 청담동에서 가장 비싸고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에 들어섰을 때 지배인은 그를 당장 내쫓기 위해 곧장 다가갔다. 낡은 캔버스 백팩, 며칠은 깎지 않은 거친 수염, 빛바랜 옷차림.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의 눈에 그는 그저 장소를 단단히 착각한 불청객일 뿐이었다. 지배인은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이곳이 당신 같은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노인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다. 어르신, 뭔가 단단히 착각하신 모양인데 이곳은 무료 급식소나 기사 식당이 아닙니다. 몇몇 손님들은 헛기침을 하며 비웃었지만 그 노인은 나가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메뉴판에서 가장 비싼 요리를 주문했고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값을 지불했으며 나갈 때는 그곳에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엄청난 액수의 팁을 남겼다. 그 액수도 이유도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리고 다음 날 그 노인이 다시 나타났을 때 그를 쫓아내려 했던 지배인은 자신이 인생에서 가장 큰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만약 당신이 이런 통쾌한 반전 이야기를 좋아한다면 끝까지 집중해 주길 바란다. 지배인은 아직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전혀 짐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으니까. 레스토랑 청아 니야는 단순한 식당이 아니었다. 하나의 상징이었다. 그곳에 발을 들이는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누리게 될지 정확히 알았다. 새하얀 최고급 린넨, 식탁보, 크리스탈 글라스, 그리고 문 밖에는 가격조차 적혀 있지 않은 우아한 메뉴판. 청아는 굳이 자신을 설명할 필요가 없는 곳이었다. 공간이 뿜어내는 압도적인 분위기가 모든 것을 말해주었기 때문이다. 오직 능력이 되는 자만이 들어올 수 있었고 그렇지 못한 자는 문턱조차 밟을 수 없었다. 배진혁 지배인은 그 누구보다 이 사실을 잘 알았다. 청하에서 지배인으로 일한 12년이라는 시간은 그를 이 견고한 철옹성의 수문장으로 만들었다. 그는 단골 손님들의 이름, 취향, 심지어 방문하는 시간까지 모두 꿰뚫고 있었다. 입구에서 VVIP로 극진히 모셔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잠시 대기석에 앉혀둬도 되는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히 분류했다. 배진혁은 단순히 레스토랑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하나의 거대한 계급을 관리하고 있었고 그 일에 있어서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전문가였다. 목요일 오후 홀은 완벽하게 통제된 리듬 속에서 돌아가고 있었다. 테이블은 절반쯤 찼고 분위기는 부드러웠으며 주방의 속도도 완벽했다. 하지만 직원들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레스토랑의 지분을 사들일 막대한 자금을 가진 외부의 거물급 투자자가 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배진혁은 아침부터 모든 세세한 부분까지 점검하고 홀을 정돈하며 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렸다. 모든 것이 티끌 하나 없이 완벽해야만 했다. 바로 그 순간 레스토랑의 무거운 마호가니 문이 열렸다. 안으로 들어선 남자는 이 공간에 그 어떤 것과도 어울리지 않았다. 무릎이 다 늘어난 낡은 면바지, 목 끝까지 답답하게 채운 빛바랜 셔츠, 그리고 마땅히 짐을 둘 곳이 없는 사람들이나 멜법한 낡은 캔버스 백팩을 어깨에 메고 있었다. 헝클어진 백발, 햇볕에 그을린 깊게 패인 주름, 며칠은 다듬지 않은 수염. 홀에 있던 모든 사람의 머릿속에는 즉각적이고 자동적인 결론이 내려졌다. 길거리를 떠도는 노숙자, 장소를 잘못 찾아온 사람. 하지만 그는 길을 잃은 사람처럼 들어오지 않았다.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의 걸음걸이였다. 배진혁은 다른 서버들이 채 움직이기도 전에 그를 발견했다. 작은 문제가 큰 문제로 번지기 전에 신속하게 처리해버리는 사람. 특유의 미소를 띠며 빠른 걸음으로 홀을 가로질렀다. 안녕하십니까. 배진혁은 노인에게서 2미터쯤 떨어진 곳에 멈춰서서 말했다. 어르신, 뭔가 단단히 착각하신 모양인데 이곳은 무료 급식소나 대중식당이 아닙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완전히 안 들릴 정도는 아니었다. 가장 가까운 테이블의 손님들이 그 말을 들었다. 우아하게 머리를 틀어 올린 여자는 민망한 듯 시선을 접시로 내렸고
옆에 앉은 남자는 못 들은 척했다. 하지만 낡은 바지를 입은 노인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당황스러울 정도로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착각하지 않았소. 테이블을 하나 주시오. 일행을 기다리고 있으니. 배진혁은 고개를 약간 까딱했다. 예약은 하셨습니까? 아니요. 하지만 여기서 기다릴 생각이요. 짧은 정적이 흘렀다. 배진혁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다. VVIP 투자자가 오고 있는 마당에 여기서 실랑이를 벌이며 소란을 피우는 것은 차라리 이 노숙자를 자리에 앉히는 것보다 훨씬 위험했다. 오늘 대중들 앞에서 어떤 형태로든 망신스러운 장면이 연출되는 것은 최악의 실수였다. 이쪽으로 오시죠. 그는 철저히 계산된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창가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홀의 가장 구석진 자리로 노인을 안내했다. 전망도 없고 누구의 시선도 닿지 않는, 눈에 띄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몰아넣는 그런 자리였다. 누군가 물을 가져다 드릴 겁니다. 배진혁은 대답도 듣지 않고 몸을 돌려가 버렸다. 홀 중앙으로 돌아온 배진혁은 눈짓으로 은밀하게 윤서아를 불렀다. 그녀는 이 시간대에서 가장 경험이 많은 4년차 서버였다. 배진혁이 유일하게 트러블 없이 인정하는 직원이기도 했는데 불평불만이 없고 좀처럼 실수하는 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저기 구석 테이블, 물만 한 잔 내드려. 알겠어? 만약 저 노인이 뭘 주문하려고 하면 대답하기 전에 무조건 나부터 불러. 명심해. 서아는 물병을 들고 다가갔다. 노인은 가벼운 목례로 고마움을 표했다. 그녀가 물을 따르고 돌아서려 할 때 노인이 그녀를 똑바로 보지 않은 채 물었다. 이곳의 서비스는 원래 항상 이런 식이었소. 서아는 멈칫했다. 그리고 이내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네, 저희 청아는 언제나 변함없는 품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노인은 마치 자신이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을 확인받기라도 한 듯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서아는 서비스 스테이션으로 돌아오며 묘한 기분을 느꼈다. 그 노인의 얼굴에는 무언가가 있었다. 정확히 말로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분명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었다. 홀 반대편에서 배진혁은 전화기를 붙들고 있었다. 투자자였다. 도착이 지연될 것 같다고 했다. 30분. 어쩌면 그 이상 늦어질 수도 있다는 통보였다. 배진혁은 다급하게 통화를 마치고 핸드폰을 쥔 채 굳어버렸다. 완벽해야 할 오후의 일정이 통제권을 벗어나고 있었다. 그리고 배진혁의 통제권이 벗어날 때면 항상 누군가가 그 대가를 치러야 했다. 주로 가장 가까이 있는 약자들이 그 희생양이었다. 그는 구석 테이블을 힐끗 노려보았다. 노인은 침묵 속에 앉아 시선을 천천히 돌리며 홀을 관찰하고 있었다. 벽, 천장, 샹들리에, 인테리어의 세세한 디테일까지. 그것은 화려함에 감탄하는 자의 시선이 아니었다. 무언가를 꼼꼼히 평가하고 감정하는 자의 시선이었다. 배진혁은 그 눈빛이 몹시 거슬렸지만 당장 처리해야 할 다른 문제들이 많았다. 그는 신경질적으로 몸을 돌렸다. 노인은 계속해서 홀을 바라보았다. 서아는 청하에서 일하면서 질문하지 않는 법을 일찍이 배웠다. 4년이라는 시간은 그녀에게 서버의 역할이란 그저 미소 지으며 봉사하고 그림자처럼 사라지는 것임을 뼛속 깊이 각인시켰다. 손님에게 의견을 내서도 안 되고 의문을 품어서도 안 되며 필요 이상의 유대감을 형성해서도 안 됐다. 배진혁 지배인은 가끔은 날카로운 폭언으로, 가끔은 섬뜩한 눈빛만으로 그 규칙을 강요했다. 그녀는 제 일을 훌륭히 해냈고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했다. 구석 테이블의 그 노인은 이 레스토랑의 화려한 배경과는 이질적이면서도 묘하게 어울렸다. 낡은 옷차림이나 조용히 앉아있는 태도 때문이 아니었다. 그가 홀을 바라보는 방식 때문이었다. 그것은 난생 처음 최고급 레스토랑에 발을 들인 사람의 것이 아니라 이 공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의 짙은 익숙함이었다. 그녀가 두 번째 물을 채워주기 위해 다가갔을 때 노인은 중앙에 거대한 샹들리에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고맙소. 그녀가 먼저 묻기도 전에 그가 말했다.
서아가 돌아서려 하자 그는 누군가에게 말한다기보다 혼잣말을 하듯 차분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저 샹들리에는 말이야. 원래 저 반대편에 있을 때가 더 나았어. 창가 쪽에 말이지. 빛이 떨어지는 각도가 달랐거든. 서아는 발걸음을 멈췄다. 반대편이요? 레스토랑을 대대적으로 리모델링했을 때 샹들리에의 위치가 바뀌었던 것이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었다. 지금도 훌륭하긴 하지만 예전에는 느낌이 참 달랐지. 서아는 평소보다 1초 정도 더 길게 그를 쳐다보았다. 그리고는 아무 대답 없이 돌아섰다. 대체 이 처음 보는 노숙자 같은 낯선 사람이 리모델링 전에 샹들리의 위치를 어떻게 안단 말인가. 그 시각 홀 반대편에서 배진혁은 굳이 일이 커지지 않아도 될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었다. 단골 손님인 이 상무가 요리가 늦게 나오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출한 것이다. 35분이나 기다렸는데도 복잡할 것 없는 에피타이저가 나오지 않는다는 항의였다. 배진혁은 불만 사항을 듣자마자 근처에 있던 서버들을 매섭게 노려보았고 마침 홀을 가로지르던 서아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윤서아, 이 상무님 테이블 에피타이저 주문 들어간 지 얼마나 됐지? 그녀는 걸음을 멈추고 시간을 계산했다. 대략 20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지배인님, 주문은 정상적으로 들어갔는데 20분? 포스기에는 20분으로 찍혀 있겠지만 이 상무님께서는 35분이라고 하셔. 배진혁은 차분한 척했지만 주변 테이블의 손님들이 다 들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큰 목소리였다. 고객님이 35분이라고 하시면 35분인 거야. 당장 주방 가서 해결해와. 서아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주방으로 향했다. 구석 테이블의 백발 노인은 이 모든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대신 낡은 캔버스 백팩에서 가장자리가 달아해진 검은색 수첩을 꺼내더니 본인만큼이나 오래되어 보이는 만년필로 무언가를 꼼꼼히 적어 내려갔다. 그리고는 수첩을 덮고 다시 홀을 응시했다. 이어지는 40분 동안 배진혁은 마치 군사작전을 지휘하는 장군처럼 테이블 사이를 누볐다. 와인잔의 각도를 밀리미터 단위로 조정하고 서버들에게 낮은 목소리로 호통을 쳤으며 VIP 고객들이 들어올 때면 스위치를 켜듯 완벽한 미소와 힘있는 악수를 건넸다. 그는 이 일에 능숙했다. 그 누구도 그 사실을 부인할 순 없었다. 하지만 막내 서버들은 아직 눈치채지 못했고 오래된 직원들은 애써 모른 척하는 배진혁의 악질적인 습관이 하나 있었다. 고객이 불만을 제기할 때면 그는 언제나 책임을 뒤집었을 희생양을 찾아냈다. 결코 레스토랑의 시스템 문제나 주방의 실수 혹은 본인의 관리 소홀을 인정하지 않았다. 항상 특정 직원의 개인적인 잘못으로 몰아갔고 그 직원은 고객 앞에서 해명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비난받아야 했다. 서아는 그 패턴을 뼈저리게 알고 있었다. 그녀가 서비스 스테이션에서 이 상무의 요리를 다시 세팅하고 있을 때 막내 서버인 민재가 안절부절 못하는 표정으로 다가왔다. 선배님, 지배인님이 아까 그 지연건 때문에 선배님한테 공식 경고장 발부할 거고 전하라고 하셨어요. 서아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주문은 정확한 시간에 들어갔어. 민재야, 주방 쪽에 주문이 밀려서 꼬인 거라고. 저도 알아요. 하지만 지배인님은 이미 서류에 사인을 하셨어요. 서아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이 상무의 접시를 들고 언제나처럼 입가에 완벽한 미소를 띠며 서빙을 나갔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진심도 담겨있지 않은 가짜 미소였지만 그 미소 덕분에 그녀는 이 직장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녀가 구석 테이블을 지나칠 때 백발의 노인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동정이나 연민이 아니었다. 무언가를 마음속 깊이 새겨두는 듯한 아주 깊고 주의 깊은 관찰자의 눈빛이었다. 괜찮소? 그가 낮게 물었다. 네, 괜찮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잃지 않았다. 필요하신 게 있으신가요? 아직은 없소. 그녀는 가볍게 묵리하고 자리를 떴다. 창밖으로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다. 늦은 오후의 리듬에 맞춰 홀은 점점 손님들로 붐비기 시작했다. 배진혁은
투자자로부터 두 번째 전화를 받았다. 이번에는 지연 시간이 무기한으로 늘어났다. 오늘 아예 오지 않을 수도 있고 미팅이 다음 주로 미뤄질 수도 있다는 뜻이었다. 배진혁은 애써 태연한 척 전화를 끊었지만 그의 속은 끓어오르고 있었다. 그는 홀 중앙에 우두커니 서서 텅 빈 시선으로 허공을 응시했다. 그때 주방 안쪽에서 총괄 셰프인 강 셰프의 개인 핸드폰이 울렸다. 주방 문턱 너머라 아무도 통화 내용을 듣지 못했다. 하지만 2분 뒤 강 셰프가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주방문을 열고 나와 뒷문으로 향하다가 아주 짧은 찰나 구석 테이블을 향해 시선을 고정했다. 백발의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쳐다보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강 셰프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황급히 시선을 피했고 누구에게도 아무런 설명 없이 겉옷만 챙겨든 채 뒷문으로 도망치듯 빠져나가 버렸다. 배진혁은 수석 셰프의 돌발 행동을 목격하고 당황해 주방으로 뛰어들어갔다. 수 셰프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강 셰프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그냥 얼굴이 새하얘져서는 무작정 나가버리셨어요. 홀로 돌아온 배진혁은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구석 테이블을 바라보았다. 노인은 여전히 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다. 앞에는 물잔, 바닥에는 백팩, 테이블 위에는 가지런히 모은 두 손. 하지만 이번에는 노인이 배진혁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오늘 오후 내내 단 한 번도 남의 시선을 피한 적 없던 배진혁이 처음으로 노인의 눈빛에 압도되어 시선을 내리깔았다. 홀은 이제 발 디딜 틈 없이 붐볐다. 꽉 찬 테이블, 웅성거리는 대화 소리, 최고급 도자기 그릇에 은식기가 부딪히는 경쾌한 소리, 피크타임의 청아는 마치 거대한 유기체처럼 완벽하게 박동했다. 직원들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갔고 모든 요리가 정확한 타이밍에 제공되었다. 턱을 살짝 치켜든 채 뒷짐을 지고 홀을 수찰하는 배진혁의 매서운 눈빛 아래 모든 것이 통제되고 있었다. 구석 테이블의 노인은 두 번째 물잔을 다 비운 상태였다. 그는 몇 분간 더 침묵을 지키다 가죽 스트랩이 다 해진 낡은 시계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결단을 내린 사람처럼 레스토랑의 전경을 마지막으로 훑어본 뒤 차분하게 손을 들었다. 서한은 그 신호를 확인하고 즉시 다가갔다. 주문하시겠습니까? 어르신, 메뉴판을 좀 주시겠소? 서한은 아무런 질문 없이 메뉴판을 건넸다. 노인은 메뉴판을 천천히 폈고 한 장 한 장 주의 깊게 살폈다. 그것은 배가 고파서 음식을 고르는 사람의 눈빛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기밀 문서를 검토하는 듯한 예리한 눈빛이었다. 특정 페이지에서 시선을 멈춘 그는 신중하게 내용을 읽은 뒤 메뉴판을 덮고 서아를 바라보았다. 블랙 트러플을 곁들인 최상급 한우 안심 스테이크, 그리고 마지막 장에 있는 스페셜 리저브 와인 한 병 주시오. 서아는 겉으로는 전혀 티를 내지 않았지만 뱃속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블랙 트러플 안심 스테이크는 이 레스토랑에서 가장 비싼 시그니처 메뉴였다. 게다가 그가 주문한 와인 한 병의 가격은 그녀의 한 달치 월급보다도 훨씬 비쌌다. 네, 알겠습니다. 주문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서비스 스테이션으로 걸어가 오더 패드를 쥔 채 1초 정도 망설였다. 그리고 배진혁에게 다가갔다. 배진혁은 방금 비워진 테이블에 꽃장식을 매만지며 뒤돌아서 있었다. 서아는 그가 정돈을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 지배인님, 구석 테이블에서 트러플 안심 스테이크와 스페셜 리저브 와인을 주문하셨습니다. 배진혁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구석 테이블, 그 노숙자. 네. 배진혁은 서아가 질 나쁜 농담이라도 하는 게 아닌가 싶어 빤히 쳐다보았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진지했다. 그는 홀을 가로질러 구석에 앉은 노인을 노려보았다. 텅 빈 물잔, 테이블 위에 덮여있는 낡은 수첩, 좋기 수백만 원이 넘는 식사를 주문한 사람치고는 지나치게 태연한 자세. 가서 그 영감이 자기가 뭘 시켰는지 가격이나 제대로 알고 있는지 확인해. 서아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지배인님, 정확히 메뉴 이름을 짚어서 주문하셨습니다. 본인이 뭘 고르는지 확실히 알고 계셨어요. 그럼 당장 가서 지불할 돈은 있는지 물어봐. 저는
그런 무례한 짓은 할 수 없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3초 정도의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체감상으로는 훨씬 더 길게 느껴졌다. 배진혁은 훗날 두고두고 갚아주겠다는 듯한 그녀가 아주 잘 알고 있는 그 뱀 같은 눈빛으로 서아를 노려보았다. 그리고는 제 재킷 옷깃을 털며 직접 나섰다. 계산된 걸음걸이로 홀을 가로질러 구석 테이블에 도착한 그는 앉지도 않을 거면서 빈 의자 등받이를 짚으며 삐딱하게 섰다. 가르침이 필요한 하차는 손님들을 상대할 때 쓰는 특유의 오만한 몸짓이었다. 제가 직접 도움을 드릴까 해서 왔습니다. 그는 언제나처럼 가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주문하신 메뉴가 아주 훌륭하긴 합니다만 한 번 더 확인차 여쭤보겠습니다. 모든 게 맞으십니까?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틀린 거 없소. 스테이크와 그 와인을 함께 주문하시면 금액이 상당히 부담스러우실 텐데요. 그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고 계신지 확인하고 싶어서 말입니다. 알고 있소. 배진혁은 짐짓 말을 멈췄다. 옆 테이블에 부유해 보이는 커플이 대화를 멈췄다. 짙은 정장을 입은 남자는 이 상황을 흥미롭다는 듯 지켜봤고 여자는 아예 대놓고 경멸 어린 시선을 보냈다. 낡은 백팩과 헝클어진 백발을 보고는 상황을 알기도 전에 미리 결론을 내려버린 사람들의 흔한 시선이었다. 그들의 눈에 노인은 고급 레스토랑에 기어들어와 가장 비싼 음식을 구걸하는 미치광이 노숙자일 뿐이었다. 누구도 노인의 편이 아니었다. 계산은 확실히 하실 수 있는 겁니까? 배진혁이 미소를 지으며 싸늘하게 물었다. 주변 홀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다. 백발의 노인은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분노하거나 모욕감을 느끼는 대신 당황스러울 정도로 고요하고 인내심 어린 눈빛으로 배진혁을 쳐다보았다. 그러더니 천천히 손을 내려 바닥에 있던 낡은 캔버스 백팩의 지퍼를 열었다. 노인은 가방 안에서 반으로 접힌 두툼한 누런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서두르는 기색이라곤 조금도 없었다. 봉투가 열리자 그 안에는 배진혁의 두 눈을 의심하게 만들 만큼 엄청난 두께의 5만원권 지폐 다발이 꽉 차 있었다. 내가 원하는 건 뭐든 지불할 수 있어. 노인이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스테이크든 와인이든 지배인 당신이 내게 팔고 싶은 게 뭐든 간에 말이오. 정적이 감돌던 홀에서 정장을 입은 남자가 동행한 여자에게 고개를 숙이고 무언가 속삭였다. 여자는 이번에는 경멸이 아닌 노인에 대한 호기심과 놀라움이 섞인 옅은 미소를 지었다. 배진혁은 자신이 서 있어야 할 시간보다 1초 더 굳어 있었다. 그는 황급히 표정을 수습하고 봉투를 건드리려다 손을 거두며 재킷을 여몄다. 주방에 얻어 넣겠습니다. 그는 황급히 등을 돌려 도망치듯 자리를 떴다. 서비스 스테이션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서아는 배진혁이 자신을 지나쳐 가고 나서야 참고 있던 숨을 내쉬었다. 배진혁은 아무 말 없이 고갯짓으로 주방을 가켰다. 서아는 주문을 입력했다. 요리가 준비되는 동안 수셰프가 직접 와인을 가지러 셀러로 내려갔다. 홀을 가로질러 가던 수셰프는 구석 테이블을 지나치며 찰나의 순간 백발의 노인과 눈이 마주쳤다. 셀러 안으로 들어간 수셰프는 와인 한 병을 고르는 것 치고는 지나치게 오랜 시간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셀러 밖을 나선 그의 표정은 결코 풀어서는 안 될 치명적인 방정식을 풀어버린 사람처럼 공포에 질려 있었다. 오늘 밤 퇴근하면 수셰프는 도망친 강 셰프에게 전화를 걸 것이고 강 셰프는 첫 신호음이 울리기도 전에 전화를 받을 것이 분명했다. 22분 뒤 스테이크가 테이블에 도착했다. 서아는 청아의 엄격한 규정에 따라 두 손으로 정중하게 접시를 들고 왔다. 그녀는 배진혁이 감시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모든 손님에게 늘 하던 그대로 정성을 다해 노인 앞에 접시를 놓았다. 수셰프가 손을 떨며 가져온 와인은 이미 숨을 쉬도록 디캔팅되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노인은 포크와 나이프를 들기 전 잠시 접시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향이 아주 좋군. 그는 서아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저희 수석 셰프님이
가장 자부심을 가지는 요리입니다. 서아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나도 아오. 노인이 대답했다. 오만함이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사실을 확인하는 듯한 묘한 어투였다. 서아는 더 이상 말을 얹지 않고 자리를 비켜주었다. 그는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누군가에게 자신을 증명하려는 과시도 없이 식사를 즐겼다. 그저 맛있는 음식을 주문한 배고픈 남자가 매 입을 온전히 음미하는 평온한 모습이었다. 주변의 시끄러운 대화와 웃음소리, 만석이 된 레스토랑의 분주함 속에서 오직 그의 테이블만이 고요한 외딴섬 같았다. 배진혁은 멀리서 그를 주시하고 있었다. 노인의 무언가가 끊임없이 그의 신경을 긁었다. 더 이상 허름한 옷차림이 문제가 아니었다. 그의 꼿꼿한 자세, 범접할 수 없는 고요함, 그리고 이 공간에 존재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 그것은 졸부들이 돈으로 사는 천박한 권리가 아니었다. 훨씬 더 오래되고 깊은 근본적인 권리에 가까웠다. 배진혁은 막내 서버 민재를 불러 예약 시스템과 과거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모조리 뒤져 저 노인과 일치할 만한 이름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과거에 VIP였거나 잊혀진 회원이 아닐까 싶었다. 하지만 민재는 빈손으로 돌아왔다. 일치하는 정보가 전혀 없었다. 답답해진 배진혁은 리셉션 데스크를 14년째 짓고 있는 박 실장에게 다가갔다. 청아의 문턱을 넘은 모든 손님의 얼굴을 기억하는 그녀라면 저 노인을 알지도 몰랐다. 박 실장, 저기 구석에 앉은 영감, 전에 본 적 있어? 박 실장은 눈을 가늘게 뜨고 구석 테이블을 응시했다. 몇 초간 유심히 살피던 그녀가 고개를 갸웃했다. 여기선 얼굴이 잘 안 보이네요. 그런데 앉아있는 자세나 분위기가 누구랑 되게 비슷한데 딱 누구라고 꼬집어 말하긴 어렵네요. 배진혁은 신경질적으로 돌아섰다. 홀 반대편에서 서아가 빈 와인잔을 채워주려 노인의 테이블을 지날 때 그가 입을 열었다. 여기서 일한 지 얼마나 됐소? 4년 차입니다. 일은 마음에 드오? 아주 단순한 질문이었지만 서아는 쉽게 입을 떼지 못했다. 지난 4년 동안 청하에서 그 누구도 그녀에게 그런 따뜻한 질문을 건넨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일은 좋아합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다만 가끔은 이곳의 분위기가 숨막힐 때가 있죠. 노인은 그녀가 말한 가끔이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를 완벽하게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은 일을 아주 훌륭하게 해내고 있소. 그가 말했다.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서아는 가슴이 뭉클해져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깊이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전하고 돌아섰다. 하지만 그녀가 서비스 스테이션에 채 닿기도 전에 뒤에서 배진혁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날아들었다. 윤서아, 그녀가 멈춰섰다. 고객과 필요 이상의 사담을 나누는 건 징계 사유야. 내가 몇 번을 말해. 손님께서 먼저 질문하셨습니다. 단답으로 대답하고 미소 짓고 빠지는 거야. 그게 그렇게 어려워? 서아는 1초 정도 배진혁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리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를 떴다. 구석 테이블에서 노인은 모든 대화를 똑똑히 듣고 있었다. 그는 수첩을 펴고 무언가를 힘주어 적은 뒤 다시 덮었다. 와인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신 후 홀을 다시 찬찬히 둘러보았다. 감탄도 성급한 비난도 없는 눈빛. 그것은 무엇이 제대로 굴러가고 있고 무엇이 썩어 문드러졌는지 꼼꼼하게 장부를 대조하는 주인의 눈빛이었다. 그리고 지금 잘못된 것들의 목록이 걷잡을 수 없이 길어지고 있었다. 저녁 피크타임의 열기는 계속되었다. 회전율이 빨라지고 주문이 쏟아졌다. 배진혁은 겉보기에 완벽했다. 손님들과 악수를 나누고 불만을 즉각적으로 무마하고 와인잔의 위치를 교정했다. 레스토랑의 생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엔 완벽한 최고의 지배인이었다. 하지만 그 이면을 아는 이들에겐 지옥이나 다름없었다. 민재가 바 카운터 근처에서 실수로 빈 크리스탈 잔을 떨어뜨렸다. 쨍그랑하는 파열음에 두 테이블의 손님이 고개를 돌렸다. 배진혁은 단 3걸음 안에 다가와 바닥의 조각들을 한번 보고 민재를 쏘아보며 지씹듯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 장갑
네 월급에서 깔 거다. 한 번만 더 이따위 실수를 하면 그땐 내 발로 걸어나가게 될 줄 알아. 민재는 새파랗게 질려 고개를 숙인 채 빗자루를 가지러 뛰어갔다. 노인은 그 광경을 놓치지 않았다. 아무 말 없이 수첩의 페이지를 넘겨 더 많은 것을 적어내갔다. 서아가 빈 접시를 치우러 왔을 때 노인은 와인을 거의 다 비운 상태였다. 그녀가 디저트를 준비해 드릴지 묻자 그는 거절했다. 하지만 그의 거절과 함께 건넨 감사 인사는 그녀를 잠시 멈춰서게 했다. 그것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었다. 오늘 오후 내내 그녀가 묵묵히 버텨내며 보여준 직업의식과 노고를 온전히 지켜본 사람만이 건넬 수 있는 진심 어린 존중의 표현이었다. 그녀는 접시를 들고 돌아서며 또다시 그 강렬하고 기묘한 감각에 사로잡혔다. 이 노인의 존재 자체가 거대하고 오만했던 청아라는 레스토랑을 한없이 작고 초라하게 만들고 있었다. 홀 반대편에서 배진혁은 또다시 전화를 받고 있었다. 이번에는 투자자가 아니라 이 레스토랑의 실소유주인 최 회장의 장남이자 현, 옌, 대표인 최도훈이었다. 주간 매출을 확인하기 위해 이따금 걸려오는 전화였다. 배진혁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숫자들을 줄줄이 읊으며 모든 것이 자신의 완벽한 통제하에 있다는 듯한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보고를 마쳤다. 아주 만족스러운 통화였다. 그는 전혀 알지 못했다. 그와 통화를 하던 바로 그 순간 백발의 노인이 오늘 오후의 마지막 기록을 끝내고 수첩을 덮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낡은 수첩에 더 이상 빈 페이지가 거의 남지 않았다는 사실도. 저녁 피크타임이 지나고 잠시 숨을 고르는 시간이 찾아왔다. 텅 빈 테이블이 늘어나고 홀의 조명도 한결 부드러워졌다. 거친 폭풍우가 지나간 뒤의 잔잔함 속에서 직원들은 스테이션을 채워넣고 주방은 재료를 다듬었으며 배진혁은 태블릿으로 매출 숫자를 확인하고 있었다. 화장실 쪽 복도로 향하던 노인이 냅킨을 각 잡혀 개고 있던 서아 곁을 지나다 발걸음을 멈췄다. 뭐 하나 물어봐도 되겠소? 그가 배진혁의 눈치를 한번 살핀 뒤 물었다. 네, 어르신. 말씀하세요. 이 레스토랑이 문을 연 지 얼마나 되었소? 서아는 잠시 기억을 더듬었다. 아마 22년, 23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입사했을 때는 이미 최고급 레스토랑으로 자리를 잡은 뒤라서요. 처음 이곳을 만든 사람은 누구라 하던가요? 어떤 회장님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름은 몇 번 들었는데 얼굴을 뵌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듣기로는 그분 시절에 이곳은 지금과는 많이 달랐다고 하더군요. 그녀는 자신이 어디까지 말해도 될지 망설이는 듯 짧은 침묵을 가졌다. 예전에 청아는 지금처럼 숨막히는 곳이 아니었대요. 회장님은 여기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이름을 다 아셨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주방 막내나 접시 닦는 분들 이름까지요. 노인은 잠시 침묵했다. 그럼 대체 무엇이 이곳을 이렇게 바꾼 거요? 회장님께서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경영에서 물러나시고 아드님들께 레스토랑을 넘기셨다고 들었습니다. 서아가 씁쓸하게 어깨를 으쓱했다. 아무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사이에 세상 모든 일들이 변하듯 이곳도 천천히 변해버린 거겠죠. 노인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바닥을 응시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자네는 이곳이 정말 마음에 드나? 이번에는 가벼운 질문이 아니었다. 일은 좋아합니다. 서아는 아까 했던 대답을 반복했지만 이번에는 뒷말을 덧붙였다. 하지만 이 일을 계속하기 위해 부당한 것들을 억지로 삼켜내고 감내해야 하는 상황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들어 서아를 바라보았다. 이 공간에서 단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너무나도 다정하고 묵직한 시선이었다. 자네는 그 어떤 부당함도 억지로 삼켜낼 필요가 없는 사람이야. 그가 낮고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자네처럼 훌륭한 태도로 일하는 사람은 그 가치를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는 곳에 있을 자격이 있어. 서아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쥐고 있던 냅킨만 매만졌다. 노인이 화장실로 향한 뒤에도 그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 시각 배진혁은 우려했던 문자 메시지를 확인했다. 투자자는
오늘 오지 않는다고 했다. 미팅은 다음 주로 미뤄졌다. 문자의 마지막에 붙은 아마도라는 단어가 배진혁의 신경을 긁었다. 투자자의 관심이 식어가고 있다는 뜻이었고 오너 일가에게 변명거리를 찾아야 한다는 압박감이 밀려왔다. 그는 태블릿을 신경질적으로 겨드랑이에 끼우고 홀 중앙에 섰다. 오늘 하루는 정말이지 지독하게 꼬인 짜증나는 일들의 연속이었다. 안 온다는 투자자, 말도 없이 도망친 총괄 셰프, 가장 비싼 요리를 시켜 먹고 돈다발을 꺼내든 저 낡은 옷차림에 미친 늙은이까지 개별적으로 보면 어떻게든 통제할 수 있는 일들이었지만 이 모든 게 합쳐지자 원인을 알 수 없는 지독한 불안감이 그를 엄습했다. 그가 구석 테이블을 노려보았다. 노인은 화장실에서 돌아와 다시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런데 테이블 위가 아까와는 달랐다. 백팩이 반쯤 열려 있었고 낡은 수첩 옆에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다. 배진혁이 눈을 가늘게 떴다. 거리가 멀어 정확히 보이지는 않았지만 흰색 테두리가 있고 시간이 지나 누렇게 변색된 아주 오래된 아날로그 사진이었다. 그는 짐짓 태연한 첫걸음을 옮겼다. 그가 테이블에 가까이 다가갔을 때 노인은 이미 사진을 백팩 안에 집어넣고 있었다. 더 필요하신 게 있으십니까? 배진혁이 딱딱하게 굳은 미소로 물었다. 아니, 계산서나 좀 가져다 주시오. 배진혁은 테이블 위를 힐끗 보았다. 덮인 수첩, 지퍼가 닫힌 백팩, 반쯤 남은 와인잔. 실례지만 성함을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노인이 고개를 들었다. 이유가 뭐예요? 내부 고객 등록을 위한 규정입니다. 오늘 다른 손님들에게는 이름을 묻지 않던데. 전곡을 찔린 배진혁이 당황하며 변명했다. 일정 금액 이상의 고액을 결제하시는 분들의 한한 특별 규정입니다. 그는 평소의 뻔뻔함으로 능숙하게 거짓말을 했다. 노인은 몇 초간 묵묵히 그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만식, 최만식이라 하오. 배진혁은 더 이상 캐물을 명분이 없었다. 떫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고는 계산서를 가지러 갔다. 서비스 스테이션에서 대화를 지켜보던 서한은 배진혁이 멀어지자 식후 서비스로 제공되는 따뜻한 빵 바구니를 들고 다가갔다. 테이블에 가까워졌을 때 그녀는 반쯤 열린 백팩 안을 우연히 보게 되었다. 사진 전체가 보인 건 아니었다. 하지만 사진 속 레스토랑의 외관, 커다란 간판, 그리고 문 앞에 손을 주머니에 찔러넣고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남자의 얼굴은 선명하게 보였다. 그녀는 그 간판을 알았다. 지금과는 글씨체도 색깔도 달랐지만 분명한 초창기 청아의 모습이었다. 그리고 사진 속의 그 젊고 검은 머리의 남자는 세월의 풍파를 맞아 짙은 주름이 패고 백발이 성성해졌지만 지금 자신의 눈앞에 앉아있는 노인과 정확히 일치했다. 서아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최 회장은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옅은 미소를 지으며 빵 바구니를 받아들었다. 서아는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끼며 뒷걸음질 쳤다. 마침내 모든 퍼즐이 맞춰진 거대한 충격이었다. 잠시 후 청아의 고급스러운 검은색 가죽 폴더에 담긴 계산서가 도착했다. 서아는 늘 하던 대로 두 손으로 정중히 폴더를 내려놓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그녀의 동작은 눈에 띄게 조심스럽고 경건하기까지 했다. 자신이 누구를 모시고 있는지 마침내 깨달은 자의 태도였다. 최 회장은 폴더를 열어 금액을 확인하고는 표정 변화 없이 덮었다. 아까 꺼냈던 두툼한 서류 봉투에서 정확한 액수의 5만 원권 지폐를 세어 폴더 안에 꽂아 넣었다. 그러고는 잠시 자리에 앉아 홀을 마지막으로 훑어보았다. 아까의 냉철한 감정가의 시선이 아니었다. 그것은 작별을 고하는 시선이었다. 그가 가볍게 손짓하자 서아가 다가왔다. 오늘 당신의 서비스는 참으로 훌륭했소. 최 회장이 말했다. 이 공간의 오만함이 품기에는 아까울 정도로 당신은 빛났지. 서아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백팩에서 미리 준비해둔 작고 하얀 봉투를 꺼내 그녀 앞으로 밀어주었다. 이건 자네 몫이오. 서아는 봉투를 쳐다만 볼 뿐 손을 대지 못했다. 어르신, 이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도 아오. 그래서
주는 거요. 그녀가 계속 주저하자 그가 낮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돈으로 훌륭한 음식을 살 수는 있겠지. 하지만 레스토랑을 숨쉬고 존재하게 만드는 건 직원의 존중과 진심이라오. 당신은 오늘 하루 종일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증명해 보였어. 이렇게 오만해진 공간에서 그 가치를 지켜낸 것은 이깟 돈으로 다 갚을 수 없을 만큼 비싼 일이라오. 그러니 받아두시오. 서한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다. 그 자리에서 열어보진 않았지만 손끝에 전해지는 두께만으로도 그것이 단순한 팁이 아니라 상상을 초월하는 거액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최 회장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백팩을 어깨에 맸다. 그가 막 자리를 떼려 할 때 배진혁이 다가왔다. 배진혁의 얼굴에는 영혼 없는 비즈니스 미소가 걸려 있었다. 훌륭한 식사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가 두 손을 모은 채 비아냥거리듯 말했다. 아주 훌륭했소. 최 회장이 대답했다. 그거 참 다행이군요. 철저히 계산된 도발적인 정적. 다음에도 기회가 되신다면 언제든 저희 청아를 찾아주십시오. 배진혁은 자신의 조롱을 굳이 숨기려 하지 않았다. 최 회장은 떠나기 전 그를 가만히 쳐다보았다. 이름을 다시 한번 말해주겠소? 이곳에서 일한 지도 얼마나 되었는지. 배진혁은 코웃음을 쳤다. 그건 왜 물으십니까? 그저 단순한 호기심이요. 노인의 평온한 어투에 배진혁은 순간 멈칫했지만 곧 평소의 오만함으로 자신을 무장했다. 숫자가 자신의 권력을 증명한다고 믿는 자의 거만한 목소리였다. 배진혁, 청하에서 지배인으로 12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최 회장은 고개를 한번 끄덕였다. 12년. 그는 그 숫자를 머릿속에 각인하듯 낮게 읊조렸다. 그리고는 군더더기 없이 몸을 돌려 출구를 향해 여유롭게 걸어나갔다. 배진혁은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서 노인의 뒷모습을 노려보았다. 홀에 남아있던 손님들도 영문도 모른 채 그 기묘한 퇴장을 지켜보았다. 노인이 무거운 마호가니 문을 밀고 나가자 문이 무겁게 닫혔다. 배진혁은 주변에 있던 서버 민재, 홀로 다시 나와 있던 수셰프, 데스크의 박 실장을 향해 조롱 섞인 비웃음을 날렸다. 참나, 별 미친 늙은이를 다 보겠네. 그는 보란듯이 비아냥거렸다. 노숙자꼴을 하고 와서는 어디서 주워 먹은 돈인지 객기를 부리네. 하지만 아무도 웃지 않았다. 민재는 바닥만 응시했고 박 실장은 필요도 없는 장부만 뒤적였으며 수셰프는 아무 말 없이 다시 주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들의 차가운 침묵은 그 어떤 비난보다도 웅변적이었다. 배진혁도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지만 끝내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쯧쯧 혀를 차며 마감을 확인하러 카운터로 향했다. 서한은 서비스 스테이션 구석에 서서 봉투를 움켜쥐고 있었다. 배진혁이 사무실로 들어간 것을 확인한 뒤 그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5만 원권 지폐가 빼곡했다. 그녀의 2달치 월급, 아니 2달 반치 월급에 달하는 거액이었다. 그녀는 밀려오는 주변의 백색 소음을 들으며 멍하니 돈다발을 내려다보았다. 봉투를 앞치마, 주머니에 깊숙이 찔러 넣고 남은 근무를 마쳤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도 그녀는 돈을 세고 또 세어보았다. 액수가 의심스러워서가 아니라 이 꿈 같은 현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아서였다. 한편 마감을 끝낸 배진혁은 사무실 불을 끄고 코트를 챙겨 입었다. 퇴근하려던 찰나 핸드폰이 지잉 울렸다. 최 회장의 아들이자 현 대표인 최도훈의 문자였다. 배 지배인, 내일 오전 9시까지 레스토랑으로 출근하세요. 매출 이야기가 아닙니다. 개인적인 일입니다. 배진혁은 액정을 노려보았다. 다음 주로 미뤄진 줄 알았던 투자자 미팅을 내일 아침에 급하게 진행하려는 것이라고 멋대로 확신했다. 그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쑤셔넣고 콧노래를 부르며 레스토랑을 나섰다. 그 착각이 얼마나 뼈아픈 것인지 꿈에도 모른 채 다음 날 아침 8시 45분 배진혁은 평소처럼 약속 시간보다 일찍 출근했다. 미팅이 시작되기도 전에 자신이 이 공간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그의 오랜 원칙이었다.
직원 통로로 들어와 사무실 불을 켜고 탕비실에서 고급 커피를 내리며 여유를 부렸다. 정각구시 레스토랑의 정문이 열렸다. 최도훈 대표가 굳은 표정으로 들어섰다. 날카로운 네이비 정장 차림. 배진혁은 대표의 저런 표정을 본 적이 없었다. 숫자에 불만족스러울 때, 납품업체에 화가 났을 때의 표정은 다 꿰고 있었지만 지금 저 얼굴에 서린 서늘한 분노는 완전히 낯선 것이었다. 그리고 대표의 뒤를 따라 누군가가 들어왔다. 배진혁의 뇌가 상황을 인지하는 데는 단 1초도 걸리지 않았다. 대표의 뒤에 서 있는 남자, 어제와 똑같이 허름한 낡은 바지, 빛바랜 셔츠, 그리고 어깨에 맨 캔버스 백팩. 하지만 어제의 어두침침한 조명이 아닌 아침 햇살 아래 나란히 선 두 사람을 보자 배진혁은 숨이 턱 막혔다. 두 사람의 턱선, 눈매, 그리고 공간을 지배하는 꼿꼿한 자세까지.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완벽한 판박이었다. 최도훈 대표가 입을 열기도 전에 배진혁의 위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배진혁의 목소리가 꼴사납게 떨렸다. 최도훈 대표는 턱 끝으로 차갑게 인사했다. 최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제와 똑같이 고요하고 평온한 눈빛으로 배진혁을 바라볼 뿐이었다. 굳이 서두르거나 소리칠 필요가 없는 자의 압도적인 여유. 이미 시간과 진실이 그의 편이었기 때문이다. 세 사람은 지배인 사무실로 들어갔다. 최 대표가 문을 닫았다. 최 회장은 사무실 한편에 묵묵히 서 있었다. 어제 오후 내내 낡은 수첩을 통해 해야 할 말을 다 마쳤고 이제는 단지 자신이 허상이 아님을 배진혁의 눈앞에서 똑똑히 증명하기 위해 서 있는 사람 같았다. 어제 아버님께서 이곳에 오셨습니다. 최 대표가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수시간 동안 앉아 레스토랑의 모든 것을 관찰하셨죠. 배진혁은 당장이라도 무릎을 꿇을 듯이 최 회장을 쳐다보며 애원하는 눈빛을 보냈다. 최 회장이 어제 레스토랑에 들어선 이후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내가 입고 있는 옷이 명품 정장이었다면 당신은 나를 융숭하게 대접하고 홀에서 가장 좋은 자리로 안내했겠지. 그가 잠시 말을 멈췄다. 하지만 그렇다 한들 뒤에서 당신의 직원들을 짐승처럼 쥐어짜고 모욕하는 그 천박한 짓거리는 바뀌지 않았을 거요. 내가 어제 두 눈으로 똑똑히 본 것들 말이지. 사무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밖에서는 오전조 직원들이 출근해 테이블을 세팅하는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배진혁이 지난 12년간 통제해왔던 바로 그 리듬이었다. 아버님께서는 2년 전 건강 문제로 경영에서 물러나셨지만 최근 이곳의 분위기가 변질되었다는 보고를 계속 받으셨습니다. 최 대표가 말을 이었다. 오랜 직원들이 뚜렷한 이유 없이 퇴사하고 10년 넘은 단골들이 발길을 끊었죠. 그래서 아버님께서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직접 확인하러 오신 겁니다. 배진혁은 서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이미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그가 평생을 바쳐 구축해온 오만함의 성체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제가 회장님이신 줄 몰랐습니다. 배진혁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변형했다. 만약 알았더라면, 제가 처음부터 알아보았더라면 절대로 그렇게 대하지 않았을. 바로 그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최 대표가 그의 말을 차갑게 잘라냈다. 최 대표는 테이블 위에 가장자리가 다해진 검은색 수첩을 던지듯 내려놓았다. 아버님께서는 어제 오후 내내 당신이 한 짓을 기록하셨습니다. 이걸 제게 남기셨고 저는 어젯밤과 오늘 아침 두 번에 걸쳐 이 수첩을 정독했습니다. 배진혁은 마치 그 수첩이 살아 움직이는 독사라도 되는 양공포에 질려 바라보았다. 이 안에 모든 게 적혀 있더군요. 문 앞에서 노숙자 취급하며 쫓아내려 한 당신의 태도, 구석자리에 몰아넣고 물 한 잔만 내어주라 지시한 짓, 고객의 항의를 M1 직원에게 뒤집어 씌우고 모욕을 준 짓, 그리고 고작 유리잔 하나를 깼다고 막내 서버의 월급을 깎겠다고 협박한 짓까지 전부 다요. 최 대표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배진혁 지배인,
12년. 아버님께서는 당신이 이곳에서 보낸 12년의 세월은 존중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은 그 12년의 공로가 어제 당신이 보여준 역겨운 민낯을 결코 덮어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아버님의 뜻에 완벽히 동의합니다. 배진혁은 입을 다물었다. 더 이상 내세울 방패막이가 없었다. 자신이 군림했던 어제 오후의 모든 오만한 순간들이 그 낡은 수첩 안에 이 거대한 제국을 맨손으로 일궈낸 주인의 단호한 필체로 박제되어 있었다. 법적으로 정해진 퇴직금과 위로금은 계산해서 지급하겠습니다. 최 대표가 선고를 내렸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부로 당신은 더 이상 청하의 지배인이 아닙니다. 당장 짐 싸서 나가세요. 배진혁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최 대표의 단호한 얼굴, 그리고 최 회장의 고요한 눈빛. 최 회장은 승리감에 도취하지도 조롱하지도 않았다. 그저 어제 물 한 잔을 앞에 두고 홀 전체의 멸시를 홀로 견뎌내던 그때 그 평온한 눈빛 그대로 서 있을 뿐이었다. 배진혁은 의자에 걸려있던 자신의 코트를 집어들고 비참하게 사무실을 빠져나왔다. 홀에서 테이블을 정돈하고 있던 서한은 사무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배진혁이 홀을 가로질러 걸어오고 있었다. 그녀가 청하에서 일한 4년 동안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든 것을 잃은 자의 참담하고 공허한 얼굴이었다. 그리고 그의 등 뒤 사무실 문간에 어제의 그 노인이 서 있었다. 이제는 무거운 백팩을 내려놓은 회장님의 모습으로 그의 눈빛에는 공간의 진정한 주인다운 당당함과 기품이 서려 있었다. 배진혁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출구를 향해 걸어가 정문을 밀고 나갔다. 문이 닫혔다. 데스크에 박 실장도 막내 서버 민재도 입을 다물었다. 침묵이 모든 상황을 설명해주고 있었다. 최 대표가 손에 종이 한 장을 쥔 채 홀 중앙으로 걸어 나왔다. 최 회장도 한 걸음 뒤에서 그를 따라왔다. 최 대표가 서아를 불렀다. 서아는 심장이 터질 듯 요동치는 것을 느끼며 다가갔다. 아버님께서 윤서아 씨에게 직접 쓰신 편지입니다. 최 대표가 종이를 건네며 말했다. 서아 씨가 이걸 읽을 때 꼭 곁에 있고 싶다 하셨습니다. 서아는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종이를 받아들었다. 어제 얼핏 보았던 수첩의 글씨체와 같았다. 기교 없이 올곧고 단단한 옛날 필체. 그녀는 속으로 편지를 읽어 내려갔다. 내가 어제 이 공간에서 수많은 실망스러운 장면들을 목격했지만 그 절망 속에서도 유일하게 빛났던 것은 바로 자네의 일하는 모습이었네.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자네는 끝까지 직업에 대한 품위와 고객에 대한 존중을 잃지 않았지. 오만한 지배인과 차가운 공간이 자네의 존엄을 짓밟으려 할 때도 자네는 묵묵히 버텨내었어. 이곳 청하는 본래 자네가 보여준 바로 그 숭고한 원칙 위에 세워진 곳이라네. 이제 그 원칙을 마땅히 자격이 있는 사람의 손에 되돌려줄 때가 된 것 같군. 편지의 마지막 줄에는 다음 주부터 오너 일가의 만장일치 결정에 따라 윤서아를 레스토랑의 서비스 총괄 매니저로 승진 발령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서아는 마지막 줄을 2번이나 다시 읽고 나서야 조심스럽게 종이를 접었다. 두 눈에는 참을 수 없는 눈물이 차올랐고 그녀는 굳이 그것을 숨기려 하지 않았다. 최 회장은 그녀에게서 2미터쯤 떨어진 곳에 서서 서아가 고개를 들자 조용히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그것은 상사의 단순한 승인이 아니라 같은 철학을 공유하는 동료에 대한 묵직한 인정이었다. 서아는 그 의미를 온몸으로 느꼈다. 2주일 뒤 목요일 오후 청하의 묵직한 정문이 열렸다. 최만식 회장이 들어섰다. 이번에는 최도훈 대표도 나란히 곁에 섰다. 홀은 손님들로 만석이었고 활기가 넘쳤다. 하지만 공기는 예전과 달랐다. 사람을 짓누르던 오만하고 차가운 위압감은 사라지고 부드럽고 따뜻한 생기가 홀을 채우고 있었다. 매일 그곳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기분, 좋은 변화였다. 서아는 홀 저편에서 두 사람을 발견했다. 메뉴판을 챙길 필요도, 영혼 없는 가짜 미소를 지어낼 필요도 없었다. 그녀는
마치 오랜만에 집에 돌아온 가족을 맞이하듯 자연스럽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걸어나갔다. 안녕하십니까? 두 분이신가요? 최 대표가 아버지는 한 번도 지어본 적 없는, 하지만 근본은 아버지를 꼭 닮은 다정한 미소로 화답했다. 네, 두 명입니다. 서아는 그들을 창가 쪽 테이블로 안내했다. 예전에 중앙 샹들리에가 위치해 있었던, 햇살이 가장 아름다운 각도로 떨어지는 바로 그 반대편 자리였다. 최 회장은 자리에 앉으며 그 의미를 눈치채고 서아를 올려다보았다. 서아는 빙긋 웃어 보였다. 최 회장은 낡은 캔버스 백팩을 바닥에 조심스레 내려놓고 메뉴판을 폈다. 메뉴를 고르기 전에 물부터 한 잔 주시겠소? 그가 장난기 어린 눈빛으로 물었다. 서아가 소리내어 웃었다. 최 회장과 최 대표도 함께 웃음을 터뜨렸다. 그렇게 레스토랑 청아는 마침내 처음부터 언제나 그랬어야만 했던 가장 올바른 모습으로 힘차게 나가고 있었다.